예, 제가 이현태입니다. 예. 엄청 젊으시네요. 아, 그래요? 50대 한 5분만 눈 감고 계세요, 그럼. 목소리는 이현태 같은데 사진하고 틀려가지고 적지 않게 당하셨죠? 어느 지역에 사세요? 경남시는? 이 동네 살아요. 이 동네? 네. 그래요? 네, 노량진에서 그쪽 거죠. 강의하다가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예. 되게 반가웠는데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중곡동에 사시구나. 재원 씨하고 지영 씨는 남매라고 하셨어요? 어디 사세요? 성북구 정릉동. 성북구. 네? 아 진짜? 왜 둘이 반가워하는데? 두 분이 어떻게 같이 오셨어요? 이거를 동생이 먼저 강의를 좀 듣다가 원래 하고 저는 그냥 처음 왔어요 강의를.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한 몇 개월 됐는데 유튜브.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는 몇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쪽으로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잘 안 올리는데 더 제가 가려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부동산은 좀 해보셨어요? 경매가 아니더라도. 이론 공부보다는 실제로 집을 팔고 뭐 옮기고 뭐 이런 거를 내가 이제 거주했는 집을 한 2년 정도 갖고 있다가 예, 그 팔고 넘어가고 잘 옮겼다고. 10년 안에 한 7번 한 것 같아요. 이사를 많이 했네. 그쵸, 이사를 많이 했죠. 똑똑하네. 예. 운도 좋았어요. 본인이 집이라는 걸 재테크 수단으로 잘 생각을 해가지고 잘 옮기셨네. 그랬는데 요새는 힘들어서. 이사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 집 이사하는 게 워낙 그때는 내 돈 안 가지고도 돈이 지금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현금이. 현금 없이는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냥. 예. 한뭐 1, 2년 뭐 이사 내더라도 나 돈을 뿌니까 예. 또 옮겨도 되잖아요. 예. 월급 옮기고. 예. 근데 요새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정책 때문에?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또 매매가 많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매매도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네. 그러면 그게 매매도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정책으로 지금 많이 누르니까 그렇죠. 부동산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네, 그런 거라고 것 보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좀 정체됐죠? 좀 조정 단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많이 뭐 가격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실제로는 조정이 많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이 기회로 집을 사보려고 하는데 안 떨어져. 되게 좋은 지적을 하셨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거래를 하지 말고 좀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때 구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이고, 저도 서울에 집이 있어요. 서울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공급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부 장관은 공급이 서울에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 공급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연 씨? 그 김포에 제가 서울 살다가 김포 이사를 갔는데 서울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냥 또 그게 맞춰서 또 관련이 거기에 맞는 집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집은 많은데 제가 맞춰서 갈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은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최근에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신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는 서울의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 공급을 말하는 거는 빌라, 다가구 주택, 일반 그냥 주택, 아파트 다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은 어떤 집을 찾냐? 아파트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도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난다 그러면은 교육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학군이 문제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이런 것들을 찾는데 그 아파트라는 게 공급이 딸린 게 사실이죠. 그러면은 밀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되겠네. 근데 땅값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그 외곽지로 해서 서울 땅값보다 집값보다 저렴한 데를 그쪽을 신도시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울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읽어봐야 돼. 금방 소연 씨가 말했는 것처럼 웬만하면 인서울에서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대신에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집을 안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집을 안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격만 떨어지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안 팔면 돼. 안 팔면은 조정 안 들어갑니다. 팔았는 사람은 작년에 간약한 사람들 벌써 팔았어요. 그럼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나 임대사업자 냈던 이 투자자들 4년, 8년 이 사람들은요, 내가 집이 100채든 200채든 팔면요 다 주택자인데 비과세, 양도세 안 들어. 그 사람들은 팔고 싶은 마음 없어. 팔 수도 없고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4년이거나 8년. 시장에 그런 사람들의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소유자, 이런 물건들만 서울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가격이 이 임대사업자 때문에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매물이 죽어버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들도 보면 가격대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계속 김포에 있어야 돼. 아니면은 지금 이 기회를, 심리가 얼어붙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저는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 정책으로 누르고 심리가 얼어붙는 이 시점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죠. 저는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IMF 때도 집을 사려고 했어요. 고등학생인데. 근데 그때 집을 사자고, 경매로 집을 사자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미친 거 아니냐고,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군대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군대 갔거든요. 98년도 때.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도 잡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친구분은 그 당시에 집을 50몇 채 뭐 이렇게 사가지고 회장 소리 들으면서 빌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사는 사람이 돈 벌었어요. 저는 금융위기 때 시작했습니다. 금융위기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지금 집 사면은 망한다고 사지 말라고, 있는 집도 팔아 넘기라고. 똑같은 얘기 지금도 하잖아. 항상 패턴은 똑같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8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까지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요, 가격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파도를 쳐요.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 순간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지옥입니다, 지옥. 이게 10년치를 20년치를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부동산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98년도에 훅 떨어져. 이게 98년도에 훅 떨어져가지고 2년 만에 다시 수직으로 올라가요. 금융위기 때 훅 떨어져. 근데 이게 몇 년 안 있어가 다시 올라가요. 지금 또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의 시장이 오는 거죠. 심리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지영 씨는 잘 생각하세요. 본인은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 영상만 이렇게 보면서 몸을 움츠리는 거는 돈 못 버는 사람들의 행동.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내가 돈을 가지고서는 집을 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근데 기존에 집이 있어서 전세를 주고 또 그렇다고 무리해서 내가 내 집을 투자 가치로 내서 집을 산다는 거는, 그렇게 하면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한 10채 정도만 사고 팔고 하시면 돼요. 그래도 돈 법니다. 그래도 집도 집이지만 상가 쪽에 난 요새 관심이 있어요. 그린 상가도 괜찮고, 수익형 부동산은 정책으로 안 누르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언제 사야 되냐면은 금리가 높을 때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낮은 거예요. 금리가 낮으면요, 금리가 낮으면은 사람들이 지영 씨가 얘기했는 것처럼 다 수익형 부동산에 봅니다. 내가 1억을 내가 적금을 했어. 연 뭐 2%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 수익형 부동산에 1억을 투자를 했어. 근데 연 이게 600만 원 정도 나와요. 의경 씨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좋은데 600만 원 나오는 데에 투자를 하고 싶겠죠. 이때 이 상가 건물 짓는 사람들이 분양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금리가 높으면은 은행에 적금하는데 500만 원 정도 나와. 상가에 투자하니까 600만 원 정도 나와. 어디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래, 신경 안 쓰고요. 100만 원 덜 받고 그냥 은행에 적금하는 게 나아. 원금 보장 받고. 그죠? 이때는 상가가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으니까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낮을 때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 경쟁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낮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데에
좀 비싸게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걸 보셔야 돼요. 선아 씨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전남 목포였어요. 목포? 네. 부동산은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관심은 좀 있었는데 실전을 해본 적은 없어서 중개사 공부를 우선 해서 자격증을 땄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카페 활동 하면서 부천에 캡 투자 2개 했는데 지금 그래요? 좀 재미 봤어요? 그 9.13 대책 바로 직전에 그 투자자들이 그 진짜 광풍처럼 매물이 없어진 그 시기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세입자 맞추는데 한 2달 걸린 것 같아요. 그 좀 올랐어요? 매가는 올랐는데 예. 제가 이렇게 올 수리를 하다 보니까 수리비 한 1,400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가하고 수리비를 합치면 지금 현재 매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시세대로 한다면 이제 수익은 안 나서 원금 해결 정도고. 근데 지금 갭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전세가 많다 보니까 시세대로 샀으니까 그렇지. 현경 씨, 시세 얼마짜리를 얼마에 샀는 거예요? 저는 한 3억 3천 정도 보수적으로 보고 예. 2억 7,560입니다. 예. 어디 물건? 안동. 예. 지금 전세를 났어요? 네. 얼마에 났어요? 저는 좀 싸게 나서 2억 4천.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돈은 얼마예요? 4천. 근데 원래 시세대로 샀다 그러면은 전세 놓으면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개투자는 그래. 얼마에 샀지? 시세 2억 1,000이고요. 예. 1억 6,800. 제가 선아 씨의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경매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경매 교육 사업을 열었는 목적이 뭐냐면은 돈 벌고 싶은 사람들한테 진짜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몰라. 오늘 이거 빌라 주제로 이렇게 잡았는 것도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집을 사지 마. 그냥 진짜로 안 사는 게 나아요.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교육자라면은 양치급 교육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폐찰이 많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교육생들한테 항상 실무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시세조사 들어가기 전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폐찰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나아. 시세대로 살 것 같으면 떨어지는 게 낫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게 시세만큼 받게끔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 저는 미래 모릅니다. 내일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일 나가가지고 뭐 교통사고 날지 아니면 로또가 될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경험을 쌓다 보면은 그런 촉은 오죠. 이 시기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구나. 이때는 몸 좀 추스리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시기구나. 이런 거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는 모릅니다. 대통령이 누가 돼가지고 어떤 정책을 할지 몰라. 지금 현정 씨가 받았는 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 그죠? 그런데 2억 7천까지 떨어졌다. 그때부터 손해인데요. 3억 1천, 3억 2천에 사는 사람들은요. 더 손해를 보고 판단 말이에요. 서울의 물건들을 보세요. 얼만큼 손해를 보고 파는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뭐 2억 정도 떨어뜨려서 금매로 팔았다. 그게 급해가지고 파는 거지. 전부 그렇게 내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을 제대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원금을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진짜 투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경매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경매처럼 입찰을 해야 돼요. 물건의 시세대로 살 것 같으면은 뭐라고 경매합니까? 낙찰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형상들이 얼마나 큰데, 여기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내하고 안 좋은 관계에서 만나가지고 실랑이를 벌여야 되는데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근데 나는 한 5천 정도, 6천 정도 차익을 보고 봤어. 다투는 이 상황이 즐거워. 저렴하게 샀으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는데 이사비 줄래? 내가 이 사람한테 돈 한 푼 빌린 적 없는데 이사비 줄래요? 거기에 대한 심적 갈등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왜 돈을 줘야 되지? 당당하게 줄라 그래. 근데 내가 5천, 6천 정도 차익을 봤어. 즐겁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세대로 샀는데 어떻게 이사비를 줄 수가 있겠어요?
금방 선아 씨가 말했는 것처럼 시세대로 사버리면은 수리를 1,400 정도 했잖아요. 막막한 거야. 돈 벌려고 했는데 돈 버는 목적하고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관리비 내래 내보고 7개 정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고 팔고 했는 지영 씨도 돈 벌었다 그러잖아요. 일반 물건 사도 돈 벌어. 올해만 들고 있다 그러면은. 근데 지영 씨는 장기 보유해가지고 비과세 받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었는 거지. 시기도 잘 타고. 장기로 했어요. 단기? 길어야 있는. 그러니까 그게 장기 보유지. 2년이면 우리한테는 장기 보유야, 장기 보유. 우리는 이제 매매 사업자를 이렇게 냈으니까 샀으면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단기로 할 것이냐, 2년 정도 계약 기간만 돌려놓고 팔 것이냐. 2년 정도면 장기야, 장기. 그래서 제가 교육 사업을 하기 전에 가졌던 그 목적이 저를 보고 오는 사람한테 돈을 벌 수 있게끔 이 마음가짐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 거예요. 우리 교육생들이 폐철 많이 합니다. 그래도 지금껏 이렇게 보니까요, 한 달에 10명 이상은 낙찰 받아와요. 조금 이따가 보여줄 물건도 그래요. 지금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상가도 받았고, 그리고 공매로 아파트도 받았고, 경매로 빌라하고 아파트 이렇게 받았고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내 소신을 가지고 입찰이 들어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는 분명히 제대로 되게 받기는 해요. 근데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대신에 입찰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하면 되겠다. 제목은 빌라 제대로 조사하는 걸 이렇게 적었는데, 조사 기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빌라라는 이 속성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빌라를 선택했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저한테 빌라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빌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지금 추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동산 종목에는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부동산에서 뭐가 생각이 딱 나세요? 아파트. 부동산 하면은 아파트. 그 외에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할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그 외에 모텔, 뭐 공장, 땅,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부동산을 구분을 하는 데에서는 이게 차익형 부동산이냐 수익형 부동산이냐 요 두 개로 나눠지는 게 맞아요. 그럼 이 차익형 부동산은 뭐냐? 대표적인 거 금방 지영 씨가 말했는 아파트, 빌라도 차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빌라를 저렴하게 사니까 대출 이자 갖고 단돈 몇십만 원 이렇게 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차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은 뭐냐? 오피스텔, 상가,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차익형 부동산하고 수익형 부동산이 왜 이렇게 나눠지냐? 간단해요. 팔았을 때 차익을 보고 파는 게 차익형 부동산이에요. 수익형 부동산은 팔았을 때 수익을 맞춰주고 파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보세요. 월세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격이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보다 내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 내가 경쟁력을 가지면서 내놓을 수 있느냐를 보는 거지, 월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빌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원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가주택. 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사는 사람한테 대출 이자 갖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익을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건물이. 예전에 내가 수업을 하던 그 노량진 80년대에 지었는데 거기는 20억 합니다. 20억도 되게 저렴한 거야. 그쪽에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발로 차도 그냥 벽이 부러질 것 같아. 상가도 똑같아요. 상가를 내가 판다 그러면은 내가 사는 매수자한테 수익을 얼만큼 맞춰주느냐, 그게 상가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상가 오래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오피스텔은요, 예전에는 원룸이 많았단 말이에요. 방 하나. 근데 요즘은 드레스룸까지 하고 자기 침실 공간, 투룸이거나 아니면 복층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유행을 타고 가는데 그쪽에 뭐 애들 키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임차인 1인 가족 같은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도 이거는 임차를 놓기 위해서. 그럼 사는 사람들도 여기 월세 받아가지고 대출 받고 얼마 정도 남느냐, 수익을 내한테 얼만큼 붙여줄 수 있느냐, 이게 오피스텔의 값어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수익형 부동산하고 차익형 부동산하고 구분이 좀 되시죠? 뭐 정민 씨 궁금한 거 있어요? 눈빛을 내한테 그렇게 보내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한테 같아요. 이제 적응했어요, 이제. 이 빌라라는 거는 다가구 주택이 아닙니다. 연립주택이지. 그럼 다가구 주택하고 연립주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101호 주인 따로 있고 102호 주인 따로 있고 201호, 202호 각각 주인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생긴 건 똑같아. 근데 이게 소유자가 몇 명이 소유자가 있느냐, 그게 다가구 주택을 보는 기준이고 연립주택을 보는 기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이 연립주택, 빌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아파트보다 빌라에 더 많이 살았습니다. 강북 한번 보세요. 빌라 천지지, 그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수요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주 옛날 옛적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30년, 40년 전에 그때부터 이 수요층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바뀌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남 개발, 그때는 강남 쪽에 부지 자체를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강북 쪽에서는 그냥 촌에서 막 올라오는 거야. 산에도 빌라 있고 개천 밑에도 뭐 집도 있고, 그때는 막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수요가 서울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자체에서 첫 번째 신도시, 그러니까 강남을 이제 개발을 했는 거예요. 근데 딱딱 계획된 도로와 그리고 계획된 학교 부지와 계획된 상업용 부지, 주거단지,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요. 살아보니까 이게 되게 편해. 내가 애 학교 보내는데 동선이 다 보여. 학교 갔다 와서 바로 학원을 보냈는데 되게 편해. 상업용 용지 부지가 딱 있으니까. 교통은요, 교통도 되게 편한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뭔가 여유가 또 있어. 아파트 관리도 잘 돼. 한번 살아봤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좋더라. 뭐 연예인 나와가지고 나는 무슨 아파트에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빌라에 살아본 사람들은요, 불편해. 애 학교 가려고 그러면은 버스 타고 막 가야 돼. 학교 갔다 왔어도 학원 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장 보러 가려고 하면은 또 시장 쪽으로 가가지고 또 장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요 빌라 쪽에서부터 이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파트 가격하고 빌라 가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시장은요, 공급하고 수요의 원칙에서 돌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어도 아파트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수요층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빌라는 매년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입을 하고 빌라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사실 솔직한 말입니다. 맞는 말. 근데요, 가격대가 떨어진다라는 이 빌라, 이런 빌라들은 뭐냐? 신축 빌라. 이런 신축 빌라를 구입을 하시면요, 매년마다 이게 가격대가 몇 천만 원씩 가격대가 떨어져요. 뭐 입지가 뭐 한강뷰가 나온다, 그럼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야. 부촌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았을 때 1년마다 몇 천만 원씩 떨어지는 걸 지켜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 빌라일수록 이 가격이 매년 깎일 걸 생각하고 구입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했듯이 수요층들이 아파트에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다 보니까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소액으로 투자해도 빌라는 구입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사실. 이 소액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세만 제대로 놓으면은 수익형 부동산은 아닌데 수익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월세 제일 저렴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파트 중에 강남. 집값 대비해가지고 월세 되게 저렴해요. 제일 비싼 데는 빌라. 빌라가 비싸요. 월세가 집값 대비해가지고 비싸다니까. 아파트는 차익형 부동산입니다.
차익만 보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월세 수익 보려고 아파트 보는 거 아니에요. 월세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요? 전세 가격 환산해서 월세. 그래, 그 부동산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월세는요, 대출 이자만 갚으면 돼요. 월세 시세가 어딨노? 매매도 시세가 없는데 평균적으로 전세가 나가는, 평균적으로 월세가 나가는, 근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요, 이 매매가 1금융권에서 나가는 대출 이자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소유자들은 임차를 놓을 때 자기 월세만 갚아주면 되지 뭐라고, 그게 조금 남겨가지고 재산세만 모아가지고 내면 되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월세 수익을 바라보면서 아파트를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차익형 부동산은 거진 그래. 이게 월세가 없다, 그럼 내가 그냥 부동산에다가 더 얼마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받게 해줘요. 작년에 3년 계약했는 울산에 있는 아파트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부동산은 35만 원에 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학군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고 35만 원 아니면 못 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50만 원 얘기했거든요. 근데 45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5만 원 깎아줘가지고. 월세가 내 밖에 없으면은 내가 그냥 내는 게 시세입니다, 시세. 정가 없어요. 장사꾼이 파는 게 그냥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세 형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집값 대비해 가지고 비싸냐,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 돈 빌리러 갔다, 놀아, 직장도 없고, 대출 담당자인 소연 씨는 그냥 놀고 있는데 대출 받으러 왔어. 시중금리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내줄 것 같아요? 등급에 따라서 대출 나가는 거하고 이자 나가는 게 틀립니다. 유진 씨가 직장도 좋고 돈도 많이 벌어. 등급을 한 2등급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은 대출 이자가 3%대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대출을 못 갚을 것 같아. 불안해. 그러면 금리를 처음부터 좀 높입니다. 4%대 중반대로. 빌라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월세를 제대로 못 낼 것 같아.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준이 좀 낮아. 보증금을 좀 낮추는데, 보증금 낮춘 대신에 월세를 좀 높입니다. 근데 아파트는요, 보증금이 억대고 월세를 낮춰주는 거죠. 니는 신용이 좋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는요, 희한하게 시세대로 사도 수익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빌라를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사는 게 원칙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니까 수익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데 수익형 부동산처럼 돼버리는 거야. 제가 돈이 없었을 때 이 빌라에 목을 매달고 계속 투자 들어갔어요. 소액으로 사다 보니까 이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다 보니까 월세를 받으면 어떤 경우에는 순투자금이 별로 안 들어. 어떤 경우에는 보증금 받고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를 처음에 2건 받고 돈이 묵혀버리니까 이게 아파트를 팔지 않는 이상에는 다음 투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험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신용으로 하는 통장 만들고 퇴직금 땡겨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1억 얼마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빌라만 계속 공략했습니다. 10년쯤 지났는 지금에는 보험은 지금 다 드러났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불안하더라고. 그전에는 실비밖에 없었어요. 다 보장되는 거. 그때부터 빌라를 사고 팔고를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들어졌는 모습은 솔직히 빌라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지금은 빌라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산이 되면은 이제 보는 물건들도 달라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미치도록 들어갔습니다. 빌라가 돈이 되니까.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또 다른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아파트를 보면요, 아파트는 가족 구성원이 나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최소한 3인, 애 하나 아니면 애 둘이 키우는 가족 구성원으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시세 조사를 하는데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3, 4인 가족 구성원이라 그러면은 아빠의 직장 거리가 중요하겠어요? 아닙니다. 지 먼저 챙기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 먼저 챙기지. 그러면은 어디겠어요? 학교. 내가 지금 학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입하려는 이 아파트의 입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떤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느냐, 학원 상가의 수준은 어떠냐, 상가 안에 뭐 소아과나 내과나 뭐 치과나 이런 메디컬 병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통입니다. 교통.
내가 출퇴근하는데 가족들이 나와서 지하철 타고 뭐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이 교통 여건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근데 빌라는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 많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가지고 요즘 짓는 빌라를 이렇게 보면은 방이 2개 아니면은 미니 투룸 같은 1.5짜리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성향일까요? 3인 가족이 아니에요. 홀로 가족이 많아요. 노인이거나 대학교 근처에 있는 빌라들 보면은 학생들이 빌라를 많이 이용하고, 직장인, 지금 당장에는 혼자 살고 있는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게 연립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학군이 중요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파트처럼 조사하면 안 돼. 이때부터 조사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교통입니다. 교통. 내가 직장에 출퇴근하는 데에 뭐 버스가 근접해 있거나 아니면은 지하철이 근접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선호도 1순위입니다. 1순위. 그 말은 그 빌라에 찾는 수요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월세 가격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 말은 파는 데에 환급되는 게 다른 빌라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아파트처럼 이렇게 학군을 먼저 찾아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단 구조가 방 3개, 뭐 58제곱미터가 24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빌라에 58제곱미터는 아파트보다 더 큽니다. 거기에 산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3인 가족을 염두를 해가지고 조사가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지금의 빌라들은 모양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학군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학군은 아예 없어. 배제시켜야 돼요. 이게 미니 투룸이거나 투룸 정도 되는 거는. 두 번째는 뭐냐, 직장과의 거리가 얼만큼 인접되어 있느냐. 여기 홀로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다 뭘 얘기하냐면은 한 달 지출이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직장하고 인접되어 있는 빌라라 그러면은 이것도 선호도 1순위입니다. 아니면은 대학교가 걸어서 가깝다 그러면은 그것도 선호도 1순위가 되겠죠. 본인의 환경이, 출퇴근하는 그 환경이 얼만큼 인접되어 있느냐. 세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장 볼 수 있는 이런 게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 이게 세 번째예요. 빌라의 노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빌라의 입지가, 그 빌라가 오래됐다고 해도 떨어지는 폭을 작게 잡아주고 이게 아파트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제일 먼저 올라가는 빌라들이,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빌라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떨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큼 떨어질까요? 올라가지를 않아서 그렇지 토지 가격 때문에 현상금이긴 하고. 빙고! 경남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딱 해줬네. 이게 올라가는 폭이 적을 뿐이지 우리가 보는 요 빌라는요 떨어집니다. 잘 안 떨어져, 내 경험상. 그러면은 얼마까지 떨어질까? 그 빌라의 지가만큼만 떨어진다. 건물은 솔직히 의미 없는 거고요. 이 땅 가격까지는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신축 빌라는 안 본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2012년도에 이걸 지었다. 새 빌라. 우리 입장에서는 새 빌라 요거. 보통 우리가 보는 경매 물건들은 90년대에 지었거나 2000년대에 지었던 그런 빌라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가 오르면은 뭐 2배, 3배까지 막 올라갑니까? 뭐 5억짜리가 막 10억대요? 올라가 봐야 서울 같은 경우에도 1억? 아니면은 2억 안 되게. 막 2배, 3배 안 올라가. 근데 빌라는요, 잘 안 올라가서 그렇지 올라가면요, 몇십 배 올라갑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 말고 진짜라니까. 대신에 이 빌라가 재개발이 된다는 그 가정하에,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수요층이 갑자기 몰리기 시작합니다. 수요층이 몰린다는 거는 내가 팔려고 하는 이 빌라 가격이 올라가는 수준이 그냥 아파트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8천만 원짜리가 기본적으로 2억, 3억까지도 올라갑니다.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거리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도 되는데요. 저는 재개발 얘기 나오는 빌라는 안 봅니다. 재개발 되기 전에 미리 사놓고 세놓고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냐. 내가 땅에 묻힐 때까지도 기다려봅니다. 그냥. 이건 농담이고요. 빌라를 어떻게 보냐면은
내가 사는 요 빌라의 지역이 빌라촌으로 많이 노후가 됐다. 그러면은 저쪽부터 해서 점점 개발 얘기가 나와요. 언제 파냐? 나는 이거 딱 7천만 보겠다. 나는 1억만 보겠다 하면 그냥 팔아버려요. 골치 아파. 형성되는 도중에 재개발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합원이 만들어졌다. 이게 시행사 잡고 뭐 지가 산정 받고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끝에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돈을 계속 줄래. 개발비 들어가야 된다고 뭐 돈 줄래. 짜증나. 그리고 제 여건 자체가 종잣돈을 불려나가는 단계였지 이걸 무슨 뭐 적금하려고 묻어놓는 단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만 준다 그러면 저는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는 잘 안 오르는데 올라가면은 이게 폭이 아파트하고 몇십 배 차이로 올라간다. 아파트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마냥 빌라가 안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교생이 받았는 물건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빌라를 투자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송파에 있는 빌라였어요.